예, 일의 언어란 책 다 읽어 보셨나요? 보셨어요? 재밌으신가요? 예, 재미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텐슨이라는 분이 저자예요. 크리스텐슨 하버드대 교수님인데요. 47년생인가? 뭐 그러시죠? 47년생이니까 올해 몇 살 되시겠죠? 47년생이면 72. 우리 한국 나이 72 되신 거죠. 근데 마침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뉴스를 보니까 이번 달인가? 이분이 한국에 오세요. 그래서 그 DBR이라고 동아 비즈니스 리뷰,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경제 저널인데 거기서 초대를 했더라고요. 초대해서 이분이 직접 오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강의가 있는데 이 크리스텐슨이라는 분은 지금 하버드대 교수 하시다가 본인이 직접 창업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을 만드셨어요. 파괴적 혁신. 이름이 다 센 말만 있네요. 파괴시키고 혁신하라. 이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계에서는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게 혁신의 도구로 막 써요. 이게 뭐냐면 혁신이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판을 짜는 신제품인데, 그러니까 초기에 약간 허접하지만 새로운 고객 욕구를 딱 맞춰서 만든 그 제품은 그게 시간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나중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존의 상품을 없애버릴 정도로 영향력을 커서 판도를 바꿀 만한 혁신, 그게 이제 파괴적 혁신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옛날에 쓰이다가 지금 안 쓰이는 뭐 VTR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들을 보면 다 이런 기존 제품 라인업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는 과정들이 다 파괴적 혁신 과정이었다라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되게 유명해진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혁신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럼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이 파괴 혁신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을 못 찾고 계시다가 아하, 그걸 찾고 싶으면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잡스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이게 이 책의 제목이에요. 잡스 이론. 아니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할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 주제고, 아마 내용이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요 내용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원래 좀 특이하죠. 여기 영어로 보면 Competing Against Luck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그 행운과 경쟁 대항해서, 그 against는 대항하다 뜻이잖아요. luck는 행운이고 행운에 대항해서 경쟁하기 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요? 해석도 안 되네. 뭘 경쟁해? 행운과 대항해서 경쟁해?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업한다는 꼴이, 그러니까 행운 놓고 그냥, 그러니까 특별히 이론이나 없이 그냥 주먹구구술이 그냥 해보는 거죠. 그냥 이거 될 것 같아, 그냥 해보는 거.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해보는 거. 근데 실제 제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이 제품을 왜 만드셨어요? 한번 이제 겉으로는 이제 이게 고객의 뭘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이제 좀 친해지는데 더 물어보면 그냥 될 것 같아서가 제일 많아요. 요거 하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공학자라든가 아니면 그 연구를 많이 하셨던 연구소에 계신 그 박사님들, 이분들도 창업하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이거 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거 알고 있던 기술이라 그냥 창업했어요? 라고 하죠. 근데 그게 뭐와 같냐? 거의 행운에 기대서 창업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창업한다는 얘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이신 크리스텐슨 교수님은 이게 결국은 그냥 운 좋으면 되고 운 나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운 좋으면 되고 운 나쁘면 안 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으려고 뭐냐면 자꾸 데이터를 막 수집해요. 어떤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 막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답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상관관계가 있으면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이퀄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냥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거. 예를 들면 산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불이 언제 많이 나죠? 겨울에 많이 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여름에 많이 난대요. 기후가 달라갖고. 왜냐면 건조하니까 여름에 많이 난대요. 그 산불이 주로 미국은 여름에 나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주로 언제 먹어요? 여름에 먹죠. 요즘 뭐 겨울에도 먹고 뭐 그런데 주로 여름에 먹죠. 그래서 미국에서 데이터 패턴을 보니까 산불 빈도랑 아이스크림 구매랑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더래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저조했다가 특정 시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 줄어드는데 그게 미국에서 산불 내는 패턴이 그냥 똑 비슷하더래요. 그럼 누가 가설을 해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을수록 산불이 난다. 아니 산불이 많이 나면 날수록 아이스크림을 많이 난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 데이터에서 통계 패턴을 돌리고 했더니 뭐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와.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고 막 그런 게 반복적으로 보여.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같이 아이스크림 많이 먹을수록 산불이 난다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걸 좀 더 내려가면 그럴 것 같은 게 이렇게 딱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관계가 없는데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대충 느낌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까봤더니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관계가 아니는데 뭐 논리적으로 보니까 설명도 가능한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를 가지고 요거 되려면 요거 되니까 그러면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지. 고객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제품 만들지. 이렇게 시도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가 이퀄 뭐가 아니다? 상관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과 얘기해보고 창업자들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잘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요거 물건을 사면 진짜 만족해질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고민을 했는데 요 제품을 사면 이 고민이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물어보죠. 진짜요? 진짜요? 그러면 추정이에요. 추정. 수많은 추정이 들어요. 전에 비슷한 패턴들을 보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의 핵심은 혁신을 하려면 그냥 혁신적인 제품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인과관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다른 거 아니죠. 사건이 났으면 이거 사건이 난 배경이 뭐야? 이유가 뭐야? 원인이 뭐야? 이거를 철저히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특별히 독특한 얘기를 막 해놔요. 뭐냐면 고용과 해고라는 말을 써요. 고용과 해고. 그래서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제품을 잠시 고용했다가 할 일이 끝나면 해고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용과 해고.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잠시 고용했어요. 내가 이 일을 끝내려고 해고해버려요. 저는 앞으로 2달 동안에 다이어트에 성공하려고 뭘 고용했냐? 과기대 앞에 있는 헬스클럽을 3달짜리를 잠시 고용했어요. 앞으로 계속 다닐 거냐? 안 다닐 거예요. 거의. 3달만에 안 다닐 거예요. 저는 내 모토가 헬스클럽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안 맞냐면 인위적으로 막 가서 힘쓰고 이런 거에 대한 체질적으로 힘들어. 그렇게 인생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일단은 목표를 정했잖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목표 정했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게 그 기간만 다닐 거야. 얼마큼 딱 3달만 다닐 거야. 이러고 얘기하고도 다닐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계획은 그래요. 그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제 이 자연과 만물에서 저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일부러 끊었어요.
그럼 이 일들을 제대로 못하면 당연히 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고용하고 해고한다는 표현이 좀 낯설긴 한데 오히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이 책을 더 설명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결국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이론이 잡스 이론이에요. 잡스 이론. 잡스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는데 뭐 발음은 뭐 똑같아요. 잡스 이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잡스 투비돈을 줄여서 합니다. 잡스 투비돈. 갑자기 영어 강좌 시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투비돈 하면 이게 뭐냐면 됐었어야 되는 데잖아요. 됐었어야 되는데. 했었어야 하는데.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거죠. 그게 할 일이에요. 할 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이게 잡스 투비돈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은 이 물건을 사는데 내가 진행됐었어야 되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제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추적하는 목적이 있어요. 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요. 그 달성하고 싶은 목적을 해결하려고 수많은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내 인생에 한번 이렇게 한번 다이어트를 성공한다는 꿈을 한번 이뤄보자. 물론 제가 작년에 한번 시도했다가 한번 성공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때 좀 많이 뺐었거든요. 근데 왜 또 실패했냐면 올해 학교에 또 엄청나게 또 뭐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착출당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게 저 본부 가서 막 일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땡겨요? 당이 떨어지니까 막 당분 막 먹게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 이제 초콜릿을 하나 먹어줘야 이제 머리가 좀 돌고 그리고 커피 그냥 커피 먹으면 안 돼. 달달한 이런 커피 먹어주고 그래서 뭐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번엔 제대로 한번 승부를 내자 해서 수많은 대안들 중에 이거를 고른 거라는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이 저스트 비돈이라는 이론, 내가 고객이 어떤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 일어나는 진정한 원인을 찾자에 더 가까워요. 원인. 단순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찾는 거. 그러니까 상관관계에서 우리가 현혹돼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고 인과관계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자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어떤 일을 해주길 기대하면서 그 제품을 고용했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패드를 샀어요. 몇 년 전에 샀어요. 나는 이것만 봐도 너무 신미한 쪽으로 너무 이쁘어서 이거 없으면 막 못 살 것 같고 이게 좋아 이 제품이 자체가 있다는 것만 좋아갖고 산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사람마다 용도가 다르지. 내가 이걸 샀을 때는 내가 어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샀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저는 무슨 욕구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하고 이러고 싶은 게 있어요. 회의도 많이 가니까. 그럴 때마다 노트북 들고 다니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어딘지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입력하거나 보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보거나 그다음 책을 볼 그 욕구가 있었어요. 그런 욕구가 있는 측면에 있을 때 기존의 다른 디바이스가 다 애플 제품이기 때문에 그 연동되는 제품을 이걸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의 잡스투비도는 제가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거의 차원에서 이 아이패드를 구매했다는 것. 이게 일종의 잡스투비도. 나는 그런 측면에서부터 이게 만족스럽다라고 해서 이걸 고용했다라고 표현된 거죠.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깜빡 졸면 큰일 나. 코 깨져요. 누워서 보다가 깜빡 졸면 안 돼. 그래서 무게가 그 정도인가요? 아니 뭐 무게는 그렇지만 않지 않아도 그래도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코 깰 정도는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좋더라.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사례가 이제 밀크쉐이크 사례가 나와요. 밀크쉐이크 딜레마. 이 책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저자가 파괴적 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본인 스스로도 파괴적 신인데 그런 파괴적 신을 일으키는 그 혁신의 아이콘인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면 좋습니까? 라는 거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럼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혁신적 제품을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모르겠더라는 거야. 이 저자가. 크리스텐슨 교수님이.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자꾸 창출하라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봐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이 고객이 구매하기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또 무엇인가 알아내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컨설팅 컴퍼니도 같이 하면서 연구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실제 회사를 컨설팅한다. 그래서 더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런 만들어낸 게 이 잡스투비돈인데 그 이론을 확립하게 된 배경이 됐던 거가 뭐냐 밀크쉐이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래요. 왜냐면 이 용역이 들어와요. 용역이 밀크쉐이크 판매량을 그냥 확 좀 혁신적으로 높이고 싶다는 게 미션이 있어. 미션.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밀크쉐이크를 확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시장 조사를 하거든요. 마케팅 조사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를 한 모아요. 한 100명? 아니 100명이면 좀 적은 것 같아요. 한 뭐 1000명, 뭐 돈 많은 회사니까 1000명 정도 모았어요. 그럼 이렇게 해줘. 아 밀크쉐이크가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까? 뭐 인터뷰라든 설문을 들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밀크쉐이크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무슨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약간 뭐 좀 씹히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탈탈탈 털어서 평균을 쫙 내갖고 다음번 밀크쉐이크는 이런 고객의 욕구가 많았으니 이런 제품을 냅시다.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커피숍에서 커피숍을 해요. 그럼 고객의 욕구를 반영한 데서 우리 집에 커피를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나다닐 때 커피가 어떻게 우리 커피숍이 뭘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설문을 하게끔 하죠. 맛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제품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값이 좀 더 싼 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분위기가 어땠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설문 문항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체크해요. 그럼 그걸 모아갖고 뭐 통계를 이렇게 내고 보면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집의 분위기네. 그럼 분위기 막 이렇게 개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틀려? 당연한데. 근데 왜 틀렸는지 봤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관찰을 엄청나게 해요. 관찰. 현장 가서 관찰을. 그래서 밀크쉐이크를 판매하는 장소에 가서 뚫어지게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현상을 본 거예요. 9시 이전에 오는 손님들을 가 보니까 그냥 혼자 들어와서 다른 것도 안 시키고 밀크쉐이크를 딱 사다가 가져가서 차에다 꼬아놓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9시 이전에. 넣고 그리고 운전하고 가고. 그 비중이 9시 넘으면 그렇게도 안 해. 9시 전에 오는 사람들 중에 다른 것도 안 시켜. 그거 하나 딱 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중에 이상한 그 혼자 이렇게 떼거지로 막 오더니 막 사갖고 가는 이 사람도 있죠. 심지어는 어떨 때 줄 서서 사가더래 봐. 밀크쉐이크 하나 9시 이전에.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이거 왜 밀크쉐이크 샀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니 제가요 퇴근할 때 가야 되는데 보통 출근 거리가 한 1시간 반 뭐 이렇게 멀리 가나 봐요. 뭐 그랬죠. 미국도 이제 땅값 비싼 데가 되면 도시에서 못 사니까 도시 외곽에서 살면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또 도시에 모이다 보면 또 러시아워 때 막히고 하니까 또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졸음도 오고 밥도 먹으니까 배고프고 이럴 때 최고가 밀크쉐이크라는 거야. 왜 밀크쉐이크예요? 이건 한꺼번에 다 못 먹잖아요. 한꺼번에 막 먹으면 막 찬 거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찬 거 확 먹으면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머리 아픈데 또 걸쭉하니까 오래 먹어. 그 은근히 포만감도 있어. 오래 먹어. 그러면 쿠키는 안 돼요. 쿠키는 먹어봤더니 문제가 있대. 2가지 문제가 있대. 무슨 문제? 자꾸 차에 떨어져 이렇게. 그리고 한번 턱 먹으면 또 심심해. 1시간만 가야 되는데. 졸릴 때는 뭐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때 아니에요. 바나나도 괜찮긴 한데 그것도 나중에 먹으면 또 먹어야 돼.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 보니 커피는 좋긴 좋은데 이제 포만감이 좀 없고 최적이
뭐다? 밀크쉐이크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밀크쉐이크는 아침에 출근하는 비즈니스맨이 자가운전 주짓수만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에 나를 심심하지 않게 하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방법은 뭐 없을까의 최고의 대안이라는 거죠. 그럼 뭐랑 경쟁한 거예요? 방금 전에 경쟁자가 누구였어요? 쿠키, 바나나, 뭐 기타 등 얘랑 경쟁했다. 자 보세요. 아니 밀크쉐이크 경쟁자가 뭐 콜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쿠키, 바나나 뭐 이런 거. 그거를 관찰해서 그 숫자가 꽤 된다는 것을 알아내고 깜짝 놀랐죠. 왜냐면 단 한 번도 밀크쉐이크 경쟁자가 바나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바나나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찰하다가 또 이상한 증상을 발견했어요. 저녁 한 6시 전후로 해서 애 손을 잡고 온 이렇게 아버지 이런 분이 밀크쉐이크를 사서 애를 주는 장면이 목격했어요. 그런 사람이 꽤 있대요. 한 6시, 한 7시, 6시, 7시 막 이런. 보니까 아침에 그 운전하던 그 사람들이더래. 애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럼 왜 이번에 밀크쉐이크를 샀습니까? 그때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아니 제가 원래 우리 맞벌이도 하고 애도 미안한데 하루 이제 제가 오늘 맡아서 하는데 애들 미안하니까 뭐 장난감 사달라고 뭐도 사달라고 하고 뭐도 사달라고 막 하는데 대부분은 안 돼. 막 그래. 너 봐, 너 지난번에 사놓고 또 집에 쌓아놓고 뭐 하는 거야라고 안 돼. 막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거절하면 또 미안하잖아요. 잘 이렇게 보살펴주지도 못하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보답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애가 이제 주면서 저 아빠 밀크쉐이크 사주면 안 돼요? 그러면 옳다구나. 그건 돼 하고 사주면서 미안한 마음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 뭐랑 경쟁하다 밀크쉐이크 산 거죠? 여기서는 장난감 뭐 더 몸에 안 좋은 무슨 세트 이런 거 경쟁하다 한 거죠. 잘 보세요. 동일한 사람이 물건을 샀어요. 근데 시간대에 따라 사는 이유가 다르고 경쟁자도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불러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해보면 밀크쉐이크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개선한 밀크쉐이크를 했으면 또 상황이 종속되지 않으니까 그냥 딱 보다가 나 밀크쉐이크 뭐 좀 컸으면 좋겠네, 작았으면 좋겠네, 맛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사람의 물건을 사더라도 본인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라 원하는 거가 너무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마케팅 조사, 시장 조사라는 명목하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빼먹고 그냥 무미건조한 데이터를 얻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잡스 이론은 뭘 제공해 주시냐면 진정한 제품 차별화 포인트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제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는 우위도 줄 수도 있고요. 결국 이게 결정되면 이 회사의 모토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잡스 이론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방학 때마다 뭐 디자인 싱킹 스타디도 하고 그다음에 또 관찰 이런 책이 있는데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같은 맥락. 그래서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디자인 싱킹이나 이런 이슈들이 왜 의미가 있고 이게 왜 지금 이런 거랑 그다음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왜 지금 고객의 문제를 찾고 고객의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인터뷰가 아니라 깊은 관찰을 찾아서 얻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고 그래서 이 크리스텐슨 교수님은 이 잡스 이론 그러니까 밀크쉐이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 사항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잡스 이론에 대해서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그래서 꽤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기본적인 핵심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도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기업가가 갖추고 있을 때 이론이 하나 있다면 뭐에 대한 이론을 꼭 갖고 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그거를 그런 역량 내 사물을 관찰하고 무슨 현상이 났을 때
그게 원인이 뭐고 이 결과가 뭐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근데 책에서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질병이 생기는 원인, 옛날에는 체질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 체질, 어떤 체질은 무슨 병에 잘 걸리더라, 어떤 체질이 무슨 병이, 그러니까 미국에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음인 태양이 나지만 미국에서는 뭐 담즙인 뭐 이렇게 해서 체형을 나눠갖고 이런 년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했는데 그게 적중률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나마 설명할 게 없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처방하고 그런데 그게 꽤 오래 갔대요. 그러다가 한 학자가 연구자가 발견한 게 뭐냐면 보니까 나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 병에 잘 걸리고 안 좋은 공기에 노출되면 같은 얘기구나. 예, 좋은 공기에 노출되면 괜찮고 나쁜 공기에 노출되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자꾸 공기를 정화하게 하고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병 발생률이 떨어졌어. 그래갖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유럽에서 이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학자나 연구자들이 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 유럽에는 정부에서도 이 공기를 정화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예산도 투입해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진실은 언제 밝혀졌냐면 우리 좋아하는 파스테르예요. 그 파스테르가 세균의 병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근데 저온살균 그러니까 뭐 우유나 이런 거에 저온살균을 했더니 병이 확 줄어드는 모습들, 그리고 병도 살균을 하면 병이 없어지는 거. 살균이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파스테르 이전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파라다임에서는 파스테르가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서 엉뚱한 데 올인하고 있었단 거예요. 그러면 지금 21세기 2018년도에도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그랬지만 아니면 사회학 현상이나 많은 걸 봤지만 지금 모든 현상의 원인을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고, 특히 자연과학은 좀 그나마 난데 일반적으로 일 수 있는 사회과학 뭐 어떤 현상이라는 것은 배경이 이거야 라고 단언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 분야에서 혁신은 이제 신제품을 만들고 뭐 이런 건데 좋은 이론은 뭐냐면 첫 번째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원인이 고객으로 하여금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게 하는가. 이 제품을 샀어요. 샀을 때 그 산 이유를 아는 거 자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제가 자전거를 샀어요. 대부분 자전거 상에서 내가 자전거 샀을 때 저 사람이 자전거를 산 이유를 모르죠. 그렇죠? 내가 이거를 출퇴근 용도로 샀는지, 그냥 동네 마실 가려고 샀는지, 아니면 다이어트 차마 샀는지, 아니면 사서 내가 살 건지 아니면 우리 집에 애가 쓸 건지 그 정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간대 쓸 건지, 샀다고 했다가 사실 사지 않고 아파트 그 창고에 그냥 처박아 둘 건지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래 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고용하고 쓰면 어떤 원인으로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게 할일 이론에서 답변이 이렇게 됐죠. 이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객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해할 일을 수행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사용한다. 그러니까 특정 상황, 어떤 상황일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찾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객이 할 일을 충분히 하려면 특정 상황, 근데 상황은 직접 관찰하는가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제가 어저께도 한 창업자랑 이제 좀 상담을 하다가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품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고객 좀 반응을 좀 보셨냐? 이게 진짜 팔로가 있는지 확인을 하냐 하더니 고객만서 이 물건을 팔려고 얘기하는 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엔지니어 출신이라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거는 잘하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니면 고객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걸 하는 거에는
아유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평생 엔지니어로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제가요 개발은 하겠는데 유통 마케팅은 못하겠어요. 사람 앞에서 못하겠어요. 아유 진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창업하신다면서요. 그래갖고 근데 안 되니까 제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이 없다면서요. 그게 문제야.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다 넣었는데 다 떨어졌고 없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당신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럼 또 딜레마죠. 따라서 고객의 할 일을 충분히 하면 특정 상황을 이해되고 그래야 진정한 경쟁자를 알 수 있습니다. 아침 9시 이전에 밀크쉐이크의 경쟁자는 누구였다고요? 쿠키, 바나나, 뭐 커피 뭐 이런 거겠죠? 기타 등등.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밀크쉐이크의 경쟁자를 나열해봐라. 그러면 쿠키, 바나나 자 누가 질문했어요? 자 밀크쉐이크의 경쟁자를 말씀해 보시죠. 쿠키, 바나나 하면 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특정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 대한 이해는 그냥 통계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 이게 현장에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도요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불량률 0% 도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 뭐냐면 조금 했던 핵심 뭐냐면 고장이 발생했어요. 공정성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그 라인에서 딱 멈춰서 도대체 이게 왜 발생한가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다 연구하고 막 붙여서 확인하고 그다음 넘어가고 이런 것들 막 했었어요. 이게 원인이 뭐야. 그냥 보통 일반적인 건 그냥 공정에 오류가 났어. 그러면 그냥 뽑아놨다가 일단은 못 쓰니까 폐기하고 일단은 빨리 생산부터 하고 돌리고 했는데 도요다나 이런 데 공정률 생기면 공정률에 에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라인 스톱해요. 이게 도대체 왜 생긴 거야? 막 연구해서 도대체 이 원인이 뭐야? 라고 찾다 보니까 이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원인이 돼서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서 도요다나 이런 데 핵심적으로 품질 관리를 잘했죠. 근데 일반 제품은 그러니까 생산 라인은 그나마 그래도 찾기 쉬운데 사람과 사람이 사는 그 관계에서 어떤 커피숍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제품을 산다든지 이거는 잘 알아내기 어려운 이슈는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1번 질문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고객이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나? 혹은 고객이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유를 알고 있나? 왜 우리 창업대학원에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왜 창업대학원 말고 이 사람이 창업대학원 올 사람인데 안 오고 딴 데가 있는 이유를 아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알아야 된다고 하죠. 왜 우리 식초를 사 먹는 이유를 있는가? 왜 우리 배를 다른 배와 다르게 우리 배를 찾는 이유가 뭔가? 왜 다른 스포츠 클럽이 많은데 하필이면 땡땡 우리 스포츠 클럽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 아니면 만약에 우리 집에 안 왔으면 그 시간대 이 사람 뭐 했던 건가? 그러니까 잘 봐요. 내가 여기 축구 스포츠 클럽을 아까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죠. 축구 스포츠 클럽을 만약에 안 다녔으면 그 시간대 딴 걸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뭘 했을까? 심지어는 그냥 바느질을 배울 수도 있었죠. 지금 그냥 막 던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바느질 배울 수 있었죠. 그러면 그 순간 스포츠 클럽의 경쟁자는 바느질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논리적 점프가 막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요즘 헬스클럽 다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헬스클럽 주인 아저씨한테 이제 보겠죠. 안 물어봤어요? 물어본 거 아니에요?
당신 경쟁자는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요. 우리의 경쟁자는요. 우리 저 시내에는 무슨 헬스클럽, 주약동에는 무슨 헬스클럽, 뭐 이렇게 헬스클럽만 쫙 얘기하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의 경쟁 같은 산업군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겠지. 근데 나는 내가 헬스클럽 다니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죠. 나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근육을 키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도끼질, 삽질. 진짜로 그걸 해서 늘게 결정했으면 갑자기 헬스클럽의 경쟁자는 삽질. 삽질 비즈니스 한번 해볼까요? 삽질이 제일 좋은 건가요? 뱃살 빼기 제일. 그런가요? 그 삽질 다이어트. 집에 마당에다가 1톤짜리 그 모래를 딱 재어놓고 예. 이리 옮기다가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서 일도 시키고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예.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재미도 있고 애들하고 모래 장난도 하거든. 예. 살이 잘 빼진다. 자녀분이 그 아버님을 별로 안 좋아하시진 않으시죠? 근데 애들이 살이 안 쪘어요. 예, 그렇군요. 그런 이유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게 뭐냐면 아까 맨 마지막 문장 보면 당신의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파악되는 경쟁자를 위해 다른 경쟁자들이 있는가?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스포츠 클럽을 운영했으면 당연히 우리 경쟁자는 다른 스포츠 클럽. 내가 축구 클럽 하면 우리 경쟁자는 축구 클럽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보면 내가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취하고 있는 욕구 해야 될 일들을 선택한 이 바운더리가 되게 큰데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떻게 하냐면 일반 회사들이 고객의 할 일, 그러니까 잡스투비돈이죠. 그에 대한 개념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괄적인 해결하는 제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고객은 뭐 주면 좋아할 것이다. 창업대 가서는 그냥 창업 잘 가르치면 좋아할 것이다. 우리에서는 축구 잘 가르쳐서 땀 빼고 운동하면 좋아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식초인데 뭐 유기농에 건강식품 좋은 이런 식초 제공해주면 좋아할 것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답을 내려서 그냥 하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제품의 품질만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더 성분이 좋은 식초, 더 디자인 이쁜 식초, 뭐 이런 것만 초점해서 하는데 그게 이거죠. 일괄적 해결할 제공을 함정에 빠진다. 그게 함정. 계속 그것만 연구한다는 거죠. 근데 고객이 그거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할 때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진짜 어떤 할 일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데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점핑업, 성장과 소위 말하는 혁신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 저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파괴적 이노베이션, 파괴적 혁신이라는 이론을 했는데 그럼 파괴적 혁신을 할 그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선정할 때 이 잡스 티오리를 가지고 먼저 분석하고 해라라는 게 이제 이 저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히려 재밌는 새로운 기회는 뭐냐면 우리 고객이 아니었던 사람이 왜 우리가 이 고객이 아닌가를 잘 분석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죠. 왜 20대 초반 아이들은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 미국에서는 10대 말에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자동차를 10대 말, 20대 초에서는 왜 안 타고 다닐까? 그들이 타는데 제약 조건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보니까 이 그룹이 있어요. 이 특정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 제품들을 이용하지 않을까? 왜 고용하지 않을까? 라는 거를 저 사람은 원래 우리 고객이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그 고객한테 진정한 의미를 찾으면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 그 유니레베라는 우리 제품 있잖아요. 비누 만들고 있는 제품. 근데 그 인도에 빈부차가 되게 심해요. 거기 잘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 부자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저소득층은 엄청나게 더 가난한 저소득층이 있는데 그 저소득층은 당연히 뭐 신발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비누를 안 쓰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진짜 그럼 왜 그들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을까? 당연히 뭐 비싸니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비누를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을 더 관찰하고 했더니 거기 루니에버 뭐 이런 데서는 지금 제3세계 특히 인도 같은 데 진출해갖고 평상시에 사용하지 못할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수많은 그 선진국에서 파는 제품들을 확산해서 팔기 시작했죠. 인도에서 팔고 있는 독특한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타타에서 나온 자동차가 있어요. 몇 번 소개했겠는데 타타 자동차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제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인도에 교환기술 1년 살았거든요. 그때 마침 타타에 그 300만 원짜리 차가 나왔어요. 왜 300만 원짜리 차를 왜 만들어냈냐면 우리나라처럼 인도가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한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 뭐냐면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 진짜로 위험하게 오토바이 타시는 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남편 앞에 타고 부인 아내 뒤에 타고 앞에 그 가스통에 애기 태우고 그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애 하나 또 들어가 있고 또 애 하나 업고 있고 5명이 타고 막 가고 막 그래. 위험하잖아요. 헬멧은 뭐 남편만 쓰고 아니면 아내 안 쓰고 아내 쓰고 애들은 안 쓰고. 근데 길이 되게 혼잡하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실수하면 뭐 일가족이 다 다칠 위험이 있죠. 그래서 타타 사장님이 이거 너무 좀 가슴 아프다. 저 사람이 아주 저소득층은 아니에요. 중위층보다 조금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러면 중산층 밑에 계신 분들도 본인의 재력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아예 혁신적으로 자동차를 개발해서 300만 원짜리 만들어낸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옆에 차체가. 물론 이제 일반 플라스틱은 아니죠. 오히려 더 잘 그다음에 에어컨 안 나와요. 사이드 밀러 없어요. 그리고 유리가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스타일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접어서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혁신이 나는데 부품 수출을 엄청 줄였어요. 자동차 부품. 그래갖고 심지어는 그 출시한 첫날 막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출시한 첫날 한 30km 가다가 어떤 차 불나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초기 제품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파괴적신 제품이 처음에 나오면 그렇게 품질이 떨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하고 했더니 결국은 이제 인도에서는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지금 되니까. 자,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타면 왜 저 사람들은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닐까? 아니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 5명이. 그 위험하잖아요. 저거 위험할 텐데 저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잘 봐요. 우리는 당연히 위험해 보이잖아.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위험해 보인다고 느끼지 않을 거라고. 왜? 다 그러고 다니니까. 왜 우리는 안 그러니까 되게 위험해 보이죠.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헬멧도 쓰고 이제 안전벨트도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부터 안전벨트도 안 하는 게 또 보통이죠. 그러면 안 할까?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도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일괄적 해결을 내놓는 바람에 고객이 제대로 자기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낼 때 하는 거죠. 제가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그 복면사가 노트라는 그 비싼 노트를 한때 쓴 적이 있었어요. 본 사람들도 있어요. 복면사가 노트. 왜냐면 갱지 노트인데 4,000원 넘는 노트예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알아요. 정경님 제 노트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노트 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얼마짜리 같냐? 다 그래요. 저한테 상처 주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1,000원짜리 아니냐? 끼케야 2,000원 뭐 이렇게 쳐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사와봐봐 2,000원에 막 1,000원에 사와봐 4,000원 주고 샀는데 그걸 막 싸놓고 사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조금 또 만년필을 안 쓰는데 제가 만년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만년필 쓸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나오는 대부분의 노트에는 만년필을 쓰면 다 뒤가 베개 나와요. 만년필을 감당하는 노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무국 노트나 바른손 노트 뭐 이런 데서 왜 이런 거 안 만드냐 물어보면 야 우리나라에 마니플스나 몇 면 한다고. 야 내가 굳이 니네 거 만드니 그냥 수많은 볼펜 쓰고 샤프 쓰는 애들이 우리 주 타겟이야. 엄청나게 많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얘들 다 볼펜 쓰고 샤프 쓰는데 마니플 소수 쓰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거 만들라고? 근데 그 복면사가 그 노트는 그것도 벤처기업이에요.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인데 그분도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웃겨요. 왜냐면 노트만 만드는 걸로 사업이 안 되니까 반은 포도농사예요. 포도농사 하면서 이 노트 비즈니스를 하는 해외파 MBA 사업이에요. 근데 이 부분 보면서 우리 정경훈님 생각나요. 배 팔면서 창업기업,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하는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이런 독서토론 나오면서 애 보면서 와이프에 혼나가면서 아버지한테는 열심히 농장 안 와서 일 안 한다 욕 먹어가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뭐냐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냥 고객의 여러 유형들인데 그걸 그냥 퉁쳐서 아이 고객이 이런 거 좋아할 거야. 아이 뭐 귀찮아. 아몰랑 하고 이렇게 내놓는데 이런 일괄적인 해결책 주는 거 아니야. 아이 그냥 내 맛있는 그냥 칼국수 만들면 다들 좋아할 거야. 그냥 이렇게 내놓는다든지 이런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제품이나 우리의 서비스가 진정 고객의 할 일 범위에서 벗어난 제품을 내는데 알고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대안이 없어 우리 제품을 수급을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할 일에 대해서 자스트 비던의 그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인데 첫 번째 원천은 이거예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거지를 하는지를 잘 관찰하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저 진주에도 보면 이렇게 그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찰하고 그림하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의 특징이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시더라고요. 현장을 보고 관찰. 근데 다행이에요.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다행이에요. 그분들은 관찰력이 뛰어날 때 사업하시면 잘 하실 건데. 아 다행이 아니구나. 하셨어야 되는데. 예. 왜 관찰이 있다는 것, 관찰력이 좋다는 것은 변화에 민감하게 본다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무슨 현상이라는 것을 되게 잘 보이거든요. 전에 제가 디자인 싱킹 수업할 때 한 3주에 걸쳐서 같은 장소를 계속 사진을 찍게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랬더니 한 대학원생이 하는 말이 되게 고백이 재밌었어요. 우리 집에 늘 백합이 있었대. 백합이. 나는 백합이 우리 집에 늘 있어서 그냥 짧게 폈다 짧게 진다고 생각했대. 근데 매일 찍다 보니까 얘가 꽤 오랫동안 꽃이 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백합이 이렇게 오래 펴 있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매일 찍으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수많은 물건들 관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생활에 대한 관찰할 때 통찰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제품을 안 사는 사람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저 사람들은 이 제품을 안 쓰는 이유들. 우리 김태균 원우님이 왜 애플 얘기만 하면 막 싫어하시는 이유, 오로지 그냥 삼성 제품의 갤럭시 시리즈만 사시려고 하는 이유들, 그 사람들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뭐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로지 한 놈만 파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건 절대 안 사 이러시는 분들. 그래서 그 자제분이 애플 제품 사려고 하면 뭐 화도 내세요. 어디?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요. 그리 해줘. 예. 예, 그래서 그 안 사면 안 사는 이유가 왜 그럴까? 이런 것들 잘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 제품을 간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패드 가지고 가서 저처럼 쓰는 사람들 있죠. 내가 보면 다 사람마다 쓰는 패턴이 다 다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 가지고 뭐 할 때 쓰겠어요? 영상 볼 때 좋죠. 유튜브 보고 인강도 보고 라면 받침 새로운 발견이세요? 네. 라면 받침대
뭐야? 이북 볼 때, 전자책, 게임할 때, 뭐 기타 등등. 사람마다 패턴 다 다를 텐데 아니면 부부싸움. 진짜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부부싸움 할 때 쓰신다고요? 예, 이거 위험하세요? 거기에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진짜 라면 받침대로 쓰고 있는지 이걸 갖다 어떻게 활용? 근데 잘 보면 예상치 모르게 다르게 쓰는 패턴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에버노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버노트. 에버노트 어플 쓰시는 분들 좀 계시나요? 에버노트 아시나요? 그렇죠. 에버노트 쓰시나요? 근데 지금은 좀 에버노트가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은데 회사가 한때 에버노트가 이렇게 활발할 때는 한국에 팬들이만 형성돼갖고 에버노트 커뮤니티, 에버노트 사용자 모임 이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진주에도 3년 전, 4년 전에 에버노트 아시아 퍼시픽 대표가 왔어요. 전국 투어 할 때 진주 그때 우리 초빙해서 소위 말하면 미국 사람 와서 같이 여기서 막 사용기 나누고 뭐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전국 투어하고.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부사장님한테 그 아시아 퍼시픽 대표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개발자도 모르는 기능을 한국 사람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기능을 넣었어요. 근데 이거를 더 다른 기능과 섞어서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계한 디자이너도 그냥 그런 옵션을 넣었는데 이 기능과 저 기능과 이걸 막 섞어 쓰니까 더 새로운 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사용자 커뮤니티가 많으니까 이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사용기 저기 내가 이렇게 썼다 컴포스트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이해도 높죠. 아니 삼양라면서 군대에서 뽀글이라는 걸 해먹을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뽀글이 아시죠? 그래서 전에 한번 저것도 나왔던 거예요. 뽀글이 전용 라면 뭐. 그 저것도 몰랐을 거예요. 뭐냐면 아니 누가 삼양라면 뭐 농심 이런 데서 찌개 넣을 때 그 사리만 넣어서 먹을 거라고 몰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사리 전용 라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용자 패턴들 보면 다르더라. 자동차도 모든. 따라서 기업은 대부분이 뭐냐면 고객과 할 일에서 기능에만 관심을 갖는데 이 기능, 제품 개선. 근데 사실 제품 개선 말고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아까 에버노트는 왜 에버노트가 유명해졌냐면 서울 강남에 있는 그 IT 벤처 창업가들은 몇 가지 룰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PT하거나 발표할 때 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그리고 애플. 근데 창업가로 와서 이제 LG 노트북이나 이제 이런 걸 딱 발표하면 저 사람은 감 떨어지는 창업자라고 좀 무시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도 막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다음에 노트는 아까 에버노트 이런 거 쓰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팀 프로젝트는 뭐 슬랙이라는 어플을 쓰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활동하려면 당연히 나는 슬랙 쓰고요. 뭐 이거 쓰고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보면 기능상으로는 딴 게 더 좋은 게 더 많아. 근데 그 커뮤니티 분위기 있잖아요. 우린 이거 써. 근데 그게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구매할 때 생각보다 중요한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게 사회적 관계, 정서상 있잖아요. 우리 김모 이분 같은 경우는 특정 브랜드에서 분노하는 마음을 막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정서라고 정서. 근데 그 정서를 가지시면 때 기능으로 막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다 알겠는데 됐다 이렇게 되겠죠. 따님이 이거 사달라고 해서 막 얘기해서 이거 사주세요 이러면 됐다 안 돼. 들어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됐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구매 의사결정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기능도 고려해야 되지만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도 고민하고 그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그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아까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죠. 아까 정리하면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생활 속에서 중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일은 무엇인가? 충족되기 위해서 어떤
기능, 정서, 사회적 자원이 필요한가? 이를 통해서 어떤 혁신의 기회가 있는가? 또 당신의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왜 소비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장에서 고객들이 왜 우리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고용 대신 구매 대신 고용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 나눠갖고 큰 고용과 작은 고용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큰 고용은 진짜 구매하는 거고, 고용은 작은 고용은 뭐냐면 사용하는 것, 진짜 사용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이 그냥 구매하는 거, 그것만 관심을 두고 있지, 그 작은 고용, 그 제품을 가져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신경 안 쓰는. 아니 실제 그렇죠. 왜냐면 팔았으면 땡이지. 저 사람이 그걸 가지고 국을 끓여 먹는지 라면 마침대로 쓰는지 뭐 이게 뭐 관심 있어요. 근데 고기를 잘 보면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따라서 내가 이 제품을 샀어요. 이 제품을 샀다는 얘기는 그 전에 다른 제품을 쓰던 걸 버리고 이 제품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뭘 버렸는지도 생각하면 또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제품을 새로 샀어요. 근데 차를 새로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차를 왜 샀는가가 중요하죠.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뭘 사용하다 이걸 뭘 해고하고 이걸 썼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펜 많이 쓰시고 그러시겠죠. 작가이시고 컴퓨터 쓰시나요? 주로 컴퓨터로 하죠. 그러면 컴퓨터 자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그런 건 아닌가요? 아무 컴퓨터 쓰시나요? 잘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디자인도 하니까 포토샵을 쓰고요. 주로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죠. 그 컴퓨터 뭐 선호하는 뭐 브랜드 제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일반 윈도우 체제로 하는데 최근에 맥을 하나 구입했어요. 아 왜 윈도우를 버리셨어요? 아니 윈도우도 쓰고 윈도우 쓰고 보통 이제 아래 한글 작업할 때는 예. 좀 그게 더 낫고 맥은 또 이게 포토샵. 어플리케이션이 좀 다르니까 혹시 폼나서 맥을 사신 건 아니시고? 포토샵 디자인을 하기 하려고? 위해서 포토샵 디자인 맥에서도 되죠? 아니 윈도우스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저장량이 좀 적으니까 자꾸 버벅거리고 해서 아 좀 아무래도 그래픽 전용 윈도우 쓰시다가 맥으로 넘어오시면 되게 사용하기 불편하실 텐데.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페이지나 이런 거는 좀 잘 안 하고요. 예. 그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그냥 포토샵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툭툭 던졌냐 하면 어떤 제품을 사고 제품을 대체하고 이럴 때 그 제품을 왜 사셨냐? 그 기술 제품은 어떻게 됐느냐? 그럼 그 제품을 지금 좀 쓰고 있는 거냐? 아니 폐기한 거냐? 그럼 그 전에 제품은 뭐가 불만이 있었느냐라는 걸 깊숙이 물어다 보면 새로운 통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학교 앞에 식당을 하고 있어요. 계속 새로 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저는 이 집 자주 가요. 나오는 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에 어디 갔었는데? 저 집 갔다가 일로 옮겼어요. 그럼 이유가 저 집이 마음에 뭐가 안 들었으니까 해고를 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야? 그 집 뭐? 근데 그거는 잘 안 물어보고 새로운 집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전에 뭘 하던 사람인데 일로 옮겨 탄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의미 있는 통찰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하죠. 그 시간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야 도대체? 그 시간대 사용을 어떻게 써? 아니면 심지어 다른 스포츠 클럽 있다가 넘어오신 분들도 있겠고. 그러면 거기서는 어땠는데 왜 하필 우리를 고른 거야? 뭐 이 기타 등등 물어보고 하면은 새로운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게 정리되면 이제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다 정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할 일에는 아까 자수투비는 있잖아요. 했어야 되는 걸 더 디테일하게 작아서 그러면 매달 어떻게 되고 이걸 좀 다 정리하는 게 좋고, 그리고 요거 항목별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돼 이거를 묶어서 봐야 이게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제품이 되더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그걸 중심으로 회사 브랜드도 만들고 회사 목표도 만들 때 회사가 방향성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냥 사장님이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할 일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비전이고 목표고 제품에 대한 브랜드고 다 할 일과 관련된 걸로 세팅을 해줘야 종업원들도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회사 경영진도 항상 그것만 생각해서 집중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사의 시스템을 고객의 할 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초점 맞춰서 풀어줘야 되는데 보통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디자인 시킹 수업 학부생에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문제 발굴한다 초점 맞추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이제 만들었어요. 솔루션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 그 제품을 개선하고 뭐 테스트 버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갑자기 원래 이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는지를 그걸 잊어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제품을 계속 만들다 보면 원래 이거는 고객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걸 잊어먹고 그냥 이 제품을 계속 성능 개선 할 가능성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나오는 샘플 예제가 이제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 나오죠. 칸 아카데미가 미국의 이제 과외, 수학 과외를 잘해서 유명해진 건데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가 영상물이 조악한데 그냥 일반 영광보다 퀄리티가 확 떨어져요. 근데 왜 전 세계 판도를 잡았냐면 너무나도 재밌게 동네 형님같이 필살기 수학 과외를 해주거든. 칸 아카데미에서. 그거에 그러니까 영상도 대충 찍었어. 편집도 편변치 않게. 근데 보통 요즘 동영상이나 이런 찍으면 되게 품질 좋게 찍잖아요. 그래서 품질 좋게 찍는 게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그게 고객의 타겟 할 일을 정했으면 그에 해결안을 만들었잖아요.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 따라서 어떤 고객의 체험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를 잘 파악해서 회사의 자원도 재조정하고. 근데 저희도 이제 국립대학이고 약간 공공조직성, 민간 기업인데 공공조직에 가까운 우리 뭐 회사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목적을 향해 자원이 분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서에 따라 이게 자원이 불려서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1년에 예산이 딱 배정되면 그냥 써. 정부 예산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필요성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면 내년도 예산이 깎이니까 그냥 없어도 또 해. 굳이 보도블록 벽돌 안 바꿔도 되는데 안 바꾸면 내년에 예산이 줄기 때문에 아직 멀쩡한데 바꿔 11월 되면 뭐 이런 패턴들을 하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뭘로 해야 되냐면 고객의 할 일 중심으로 회사의 모든 자원과 프로세스가 다 맞춰지는 것들을 통제하는 게 누구다? 관리자다는 얘기예요. 재미난 에피소드 얘기 하나 하면 이런 거죠. 고객 할 일, 그러니까 보통 4.1인치, 4분의 1인치 구멍보다 이게 있잖아요. 4분의 1인치 드릴을 사는 사람이 이 드릴을 사랑해서 드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은 구멍을 4분의 1인치 구멍을 뚫는 게 목적에서 그걸 사는 건데 이 사람은 드릴 안 사고 그냥 구멍만 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구멍 뚫려고 드릴 샀으면 나는 구멍만 나 있으면 돼. 근데 제품 서비스 사업자는 그냥 드릴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가져가서 구멍을 뚫은지 말았는지보다도 무조건 이 드릴 만드는데 더 나은 드릴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 이제 딜레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들고 이런 거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가면 회사의 슬로건 표, 이것도 고객의 할 일 중심으로 만들고 고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분명히 회사에서 정의를 해서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결정도 그게 집중해야 분산시켜도 다 우리 목적에 대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자원도 잘 분배가 되고 여기에 통찰도 생기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잡스 투비돈을 할 때 그 잡스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샘플 나오죠. 나는 340ml의 일회용 용기가 들어가는 초콜릿 밀크쉐이크가 필요하다. 이게 욕구가 이거라고 정의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벌써 제품을 정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게 필요한데? 일은 밑에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차를 몰고 간 동안 나를 심심하게 하지 않을 것이 필요하다. 잠도 깨어지면서 든든하고. 그건 먹을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제를 깔죠. 특정 제품을 깔아놓고 나는 340ml 일회용기가 들어가는 초콜릿 밀크쉐이크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어디 창업 컨설팅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고객 욕구가 뭐냐면 전제를 깔고 얘기하시는 분들, 고객은 이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데 그 뒷면에 가면 추상적인 고객의 잡스 투 비돈을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대충 오늘 해야 될 일의 언어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